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교시 사회복지 정책 및 법제 편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으로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이란 뭘까? 정책의 개념을 가지고 출제되기는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기본 방향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 그러면 국정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정 운영상의 기본 방향이나 방침을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이렇게 쭉 썼는데 이것만 있다고 이렇게 설명한 건 아니고 그중에 사회복지 정책의 순기능 틀릴 리 없지요. 틀릴 리 없습니다만 오른쪽 역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보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 또는 빈곤의 함정이나 빈곤의 덫 또는 실업의 함정 또는 도덕적 해이와 같은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가 좀 과하게 되면 의존성 심화와 같은, 다시 말해서 빈곤 탈출을 돕고자 하는 국가 지원은 오히려 빈곤의 덫 또는 실업의 함정 을 통해서 빈곤의 영속화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가지고 너무 글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홍보 실적에 배웠던 그 단어를 떠올리시기 때문에 굳이 이 중에 중요한 것은 역기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암기하거나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보면은 우리가 가장 소중했던, 가장 절실할 때 하는 것은 첫 번째 소득보장정책입니다. 소득보장정책. 바로 이 소득보장정책을 곧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는 최협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협의의 사회보장정책 또는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택보장정책, 교육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또 그런가 하면은 개별적 사회복지 서비스, 개별적인 특수 욕구를 반영시켜 가기 위한 개별적 사회복지 서비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면 우리는 이것을 합쳐서 협의라고 이렇게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협의의 사회보장정책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과 국가의 개입으로서 볼 수 있는 적극적 개입정책으로 노동시장정책, 또 그러면 조세정책, 정책으로 이렇게 두 가지까지 합치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것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먼저 네 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조세정책. 조세정책에서 특히 나오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이거는 부의 소득세 또는 근로소득 보전세제라고지, 바로 이건 출제가 잘 되는 이런 영역이 되겠고, 또 그러면 노동시장 정책에는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만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같은 것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어쨌든 가장 좁은 의미의 소득보장정책, 가장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소득보장정책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사회보장을 제도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1942년에 있었던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회보장법은,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이미 사회보험 공공부주에다가 여기에 개별적 사회서비스이기 때문에 최협의는 아니고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가 바로 최협의의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보장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정책을 제시한 것이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요소, 그러면 주체와 객체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주체와 객체. 이번에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정책의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주체로 가져온다면 주체는 세 개의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통적 사회에서는 당연히 민간 부문에 개인이 또는 뭐 종교단체가 또는 뭐 불악이나 촌락 공동체 단위가 스스로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정도의 민간의 자발성의 표현을 우리가 복지라고 설명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 공급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민간 부문이었어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1929년 대공황 이후에는 이제는 그 복지 공급의 주체가 중앙정부가 된 거죠. 중앙정부. 더 이상 국가가 자유방위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있을 수만 없는 현실 속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그 적극적으로 개입한 모습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끌어갔던 뉴딜 정책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부. 그러나 1980년대 이후 1980년대는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에 지임한 그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복지다원주의.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크게 본다면은 복지다원주의 초기에는 또는 전통적 사회에서는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에는 정부 부문, 그중에도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가는 이런 그 주체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정부만의 독점적 정형 시스템을 좀 더 다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간 부문도, 더 나아가서 지원만 받던 민간 부문의 제3섹터라고 하는 비영리 부문도 복지공급의 주체로서 지위를 갖게끔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렇게 복지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 복지다원주의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래에는 민간 부문이, 1929년 일치 1930년대 이후에는 공공부문이, 그에 비해서 198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혼합부문이, 이렇게 민간과 공공의 혼합부문이 이렇게 발전해 갔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객체, 사회복지 정책의 객체로 본다면, 객체는 크게 당연히 객체는 휴먼이죠. 휴먼. 인간을 대상으로 하되 인간들이 만들게 되는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교재를 보셔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 주체, 전통적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불악이나 종교단체가, 결국에 거기다 민간 부문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부문. 그러다가 20세기라고 했지만 거기는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이렇게 되겠는데, 세계대공황 이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의 끝대출. 현대사회에서는 점차 복지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이 확산되면서 민간의 자발적 복지활동은 사회사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민간의 자발적 복지활동은 사회복지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발적 활동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강조되면서 이제는 복지 그러면 공적 활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복지국가 위기 다음에 이제는 복지다원주의가 도래를 하는데, 사회복지 주체를 다원화, 사회복지 책임을 정부 이후에 기업, 종교, 사회단체에 분산시키는 것을 말하는 걸로써 3번 신자유주의 사상의 산물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적고 책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객체, 그러면 첫 번째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욕구. 그래서 이건 사회적 욕구부터 교재가 일어나서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또는 일반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욕구를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매슬로우 것을
매슬로우의 사유적 욕구 5단계설. 그래서 매슬로우의 사유적 욕구에서 욕구 5단계설을 여러분들이 다 행정론에서 배우고 다 배운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하되, 뭐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걸 크게 대별을 해서 여기 존경의 욕구까지를 잘라서 여기를 결핍의 욕구라고 통칭을 했고, 그에 비해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장의 욕구라고 통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지만은 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를 생존의 욕구라고 하되, 이 자아실현 등 성장의 욕구를 실존의 욕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낮은 수준의, 낮지만 강한 낮은 수준의 욕구부터 점차 높은 수준의 욕구로 상향, 충족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그래서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로,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 단계 업 시켜가면서 욕구를 충족해 간다 하는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가 있습니다.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 거기는 그 제목으로만 적었습니다.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는 중요 표시하시고, 이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는 욕구를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그리고 비교적 욕구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브래드쇼우의 이 욕구 분류에서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또 누구나 똑같이 뭐냐면 준용되거나 아니면 지켜야 하는 욕구를 규범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어느 쪽에서도 규범이란 말이 나와도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똑같이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욕구에 있어서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누구나 똑같이 지키도록 성문화되어 있는 욕구를 말하는데, 보통 법령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당연히 그 규범적 욕구는 정부 정책 위반가라든지 행정 전문 관료라든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대부분이 법령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규범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선을 정해놓고 그 일정선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인지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욕구는 당사자의 느낌으로만 존재하는 욕구, 당사자의 느낌으로만 존재하는 욕구.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조사 또는 서베이를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욕구를 인지된 욕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 조사나 서베이를 통해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인지된 욕구, 그러지 않으면 밖에서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에 비해서 표현된 욕구, 익스프레스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된 욕구, 그야말로 표출된, 밖으로 표출된 수요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된 욕구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표현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표현된 욕구는 보통 우리가 수요라고 하는 것처럼 특히 하고 많은 영역 중에 의료 서비스 영역에 많이 대기자 명단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표현된 욕구가 되겠어요. 종래에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규범적 욕구를 중심으로 실천이 옮겨졌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클라이언트 중심이다 보니까 공급자 중심보다는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표현된 욕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때문에 법으로 어떤 경우에 무엇을 얼마큼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본인도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도 당사자가 표현된 욕구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보통 그것을 우리는 법령에서는 신청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못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부 정책은 그야말로 아무리 절실해도 배고픔보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을 더 큰 죄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규범적 욕구보다는 표현된 욕구가 더 강조되는, 바로 그 표현된 욕구를 반영하는 원리를 우리는 자기결정의 원리
또는 자율성 존중의 원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현된 욕구가 나와 있고, 다음에 비교적 욕구. 비교적 욕구는 같은 범주 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같은 수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하는 집단의 욕구를 비교적 욕구라고 합니다. 이웃 국가에서는 1980년대에는 또는 같은 시점에서도 이웃 지역에서는 이렇게 어떤 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대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원하는 다른 시공간의 집단의 욕구를 바로 비교적 욕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브래드쇼는 제목만 적고 있습니다만 브래드쇼 것을 오히려 매슬로우 것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래서 브래드쇼 것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래드쇼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 문제. 어떤 게 사회 문제일까? 어떤 것은 개인 문제고 어떤 것은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 문제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사회 문제, 그것을 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사회 문제라고 이렇게 설명할 때는 사회 문제의 특성은 사회성과 보편성을 겸해야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문제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들이 만든 구조나 제도상의 모순으로 인해서 물론 어떤 경우는 미시적 관점으로 구성원들의 의지 박약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들이 만든 잘못된 제도나 정책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성. 그리고 그들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가 구성원 대다수에게 밀어닥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보편성. 그래서 보통 사회 문제는 사회성과 보편성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회 문제의 종류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3D도 있고 4D도 있고 사고도 있고 오악도 있습니다. 3D, 4D, 사고, 오악. 여러분 수준에 이걸 설명한다면 그렇습니다만 자 박스에 그렸기는 그렇습니다. 사회적 위험이나 또는 그런가 하면 사회 문제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불리는 것이 보통 3D라고 되어 있는데 destitution, disease, delinquency. 그래서 빈곤과 질병과 그리고 범죄 세 가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첨가되어서 4D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의존성 심화라고 합니다. 바로 이 4D에는 의존성 심화, 3D 플러스 디펜던스라고 하는 이거 들어서 4D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나이가 젊어서는 100년 전만 해도 20살을 넘어서 결혼하게 되면 너무 관연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뒷담화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초혼 연령이 남녀 합해서 32살을 넘지 않았습니까? 12살이 넘어갔죠. 그러면 종래에는 60이 넘으면 보통 65세 이전에 환갑도 하고 진갑도 하고 그래서 다 돌아가시지만 요즘은 60을 가지고 나이 먹었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요즘은 75세 정도 되고 설사 노인복지법의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보고 늙었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그 75세, 옛날에는 60세이면 사망을 하고 세대 교체가 됐던 것이 이제는 평균 수명이나 기대 수명을 80대 후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80대에 계시는 분들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50대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90대가 되는 것이고 그 이하에서 90대가 넘는 겁니다. 옛날보다 수명이 30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는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여전히 생산 가능 연령층의 중년의 부모를 믿고 그리고 나이가 든 노부모들은 당연히 자식이니까 또 중년의 노부부를 믿고 한 생을 살아갈 거예요. 아마 여기 저와 인연을 맺는 분들은 평생 독립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금력으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자식 양육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부모 봉양이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20살이 넘으면 다 혼인할 줄 알고 60이 넘으면 다 어느 집이나 상을 당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았지. 이런 것이 오늘날 모든 집에 고민거리가 된다. 감히 고민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묘한 표현입니다만 다 이렇게 모든 집안에 가지고 있는 중년들의 푸바정 걱정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년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샌드위치란 말이 언제 있었게요?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생긴 말이거든요. 중년기를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4D, 기존의 3D에다가 디펜던스라고 하는 의존성 심화가 들어가서 4D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부처의 깨달음인 노인의 고통으로서 사고, 빈고, 병고, 무의고, 고독고 이렇게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배버리지 보고서에서 오악이 있고 이들의 4D, 소위 나오는 이거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여기 나오는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봤더니 이들은 모두 뭘 가지고 있어요? 가난과 질병을 굳이 쓰지 않습니다. 가난과 질병, 데스티튜션과 디제스를 공통된 어떤 사회적 위험이나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 교재를 볼까요? 268쪽에 보시면 거기 사회적 위험으로 봤지만 사회 문제의 유형을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기능론에서는 부적응을 사회 문제 또는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고 갈등론에서는 불평등이나 어떤 양극화를 사회 문제의 원인 또는 사회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갈등론, 통합주의 같은 것은 해체, 서로 뿔뿔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그래서 원인을 또는 그 사회 문제를 사회 해체, 가족 해체, 사회 해체, 지역 해체, 국가 해체, 해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신갈등론, 통합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8페이지 크게 지면상 길게 걸지는 못했지만 주체와 객체를 가지고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칠판이 별로 안 좋군요. 자, 목차는 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가치에서 가치가 뒤로 나왔습니다만 그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아래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라는 것은 선호 또는 우선 배정을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 정책을 이끌어가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면서 선호하는 가치, 선호하는 가치는 자유도 있고 평등도 있고 효율도 있고 정의도 있고 생존권도 있고 등등등 많은 가치가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치라고 할 때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의 양대 가치인 자유와 평등 중에 평등 가치를 우선한다면 평등이 똑같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평등 가치에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이렇게 설사 평등의 가치를 좋아한다고 해도 어떤 평등 가치를 추구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또 말이 막히는 거죠. 자, 절대적 평등은 누구나 똑같이, 절대적 평등은 누구나 똑같이를 말하는 거고 일명 수량적 평등,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그에 비해서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달리 말해본다면 절대적 평등이 참으로 아름다운 말은 말인데 집에 갈 때는 누구나 똑같이 가져가게끔, 끝날 때는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장애 비장애를 막론하고 누구나 똑같이 준다. 참 아름답긴 하지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성을 둘러싼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남녀노소 똑같이 8시간 근무해서 10만 원씩 80만 원을 주기로 한다면 좋다라고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똑같은 8시간 근무에 10만 원씩 80만 원을 주는 건 좋지만 누구는 8시간 근무 동안에 생산성을 100을 했고 누구는 생산성을 50을 했는데도 똑같이 80만 원씩 준다면 생산성 50을 보여준 사람이야 아무런 의미 없이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가겠지만 생산성 100을 만든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멍청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50개만 만들어도 당연히 80만 원을 가져가는데 내가 미쳤다고 땀 흘리면서 정신없이 이 100개를 만들었을까? 합리적 경제인을 추구하는 인간들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절대적 평등의 개념, 수량적 평등의 개념, 결과의 평등의 개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발전이나 아무리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크게 기다려도 50 이상은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 이 절대적 평등은 뭘 가져와? 이것은 하향적 평등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으로 만든 것이 상대적 평등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정선까지는 절대적 평등을 인정하고 일정선까지는 절대적 평등을 인정하고 그 이상의 생산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생산성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례적 평등,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이것은 비례적 평등, 비례적 평등 또는 공평이라고 합니다. 공평 또는 균등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균등이라고. 자, 평등이라고 해도 어느 평등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기회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있습니다. 설사 평등의 가치를 선호한다고 해도 기회 평등을 선호하시겠습니까? 결과의 평등을 선호하시겠습니까? 기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 평등은 시작과 과정은 똑같이 나머지는 능력주의로. 그래서 시작하는 출발선과 그리고 과정상에는 어느 누구도 더 편을 들어주거나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각자의 능력으로 달려서 마지막에 정해진 등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배분을 해주는 것을 바로 여기 나오는 기회평등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소급 국가의 평등관이에요. 소급 국가의 평등관. 다시 말해서 국가 간섭을 취소하려는 국가 간섭 원칙적 배제를 가는 소급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평등 결과의 평등한 것은 끝날 때 똑같이 똑같이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바로 결과의 평등이 되겠어요. 끝날 때 똑같이. 자, 이것도 이거 수량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처럼 끝날 때 똑같이. 가능한 이것은 공산주의의 기계적 평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결과의 평등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평등, 자유 대신 자유가 아니라 평등을 구현했다고 해도 평등 중에 어느 평등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좌파적 성격이 강하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파적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도 국가 간섭과 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좌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과의 평등을 선호하면서 올수록 이거 점점 여기서는 우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과의 평등을 하는 것은 이것은 좌파의 평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해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는 구현하고자 하는 평등이 다른 겁니다. 가진 자는 줄만 맞춰주세요.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해먹게 기회의 평등을 선언한 데 비해서 갖지 못한 자는 아무리 해도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국가에 완벽하게 똑같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똑같이 갖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했더라도 어느 평등을 선호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 정책을 이끌어가는 유정자가 평등보다 자유의 가치를 선호한다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자유에도 소극적 자유 그리고 적극적 자유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전에 능동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로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서 쟁취한 기본권이 되겠어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하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쟁취한 권리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능동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 권력을 향한 자유. 국가 권력을 향한 자유. 이것은 19세기 차티스트 운동 등, 노동운동, 여성운동 등을 통해서 쟁취한 권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또는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한 권리 또는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20세기 대공황 과정에서 쟁취한 권리가 되겠어요. 이거 바로 적극적 자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걸 권리로 설명해 본다면 소극적 자유는 우리가 이걸 자유권이라고, 마샬은 이것을 공민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능동적 자유는 이것을 참정권이라고, 이것을 정치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자유는 이것을 20세기에 나온 사회권, 복지권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마샬은 사회복지나 사회복지 정책은 이렇게 시민권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확대되어 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에 어떤 자유를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평등보다 자유를 선택했다면 이 중에 어떤 자유를 더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진 자. 소위 부자의 입장에서는 소극적 자유,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선호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적극적 자유,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 이것은 빈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빈자. 가난한 자의 하소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자유에 중점을 둘 것인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가까운 정책이 많았을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쪽에 부자들을 위한 소극적 자유를 결정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걸 크게 나누어서 여기는 소극적 자유라고 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적극적 자유, 이 두 개를 합쳐서 적극적 자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부자들의 간섭받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자유가 말하자면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 이외에도 자유와 평등뿐만 아니라 효율의 가치도 있죠. 효율. 세 번째, 효율의 가치도 있는데 효율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 비용 대비 산출로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게 수단적 가치와 배분적 가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수단적 가치에는 정책 효율성 또는 대상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 대상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 대상 효율성은 목표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배분적 효율성은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적에 이 효율에 있는 수단적 효율성 중에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인 것은 얼마나 대상의 집중도가 컸느냐,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퍼주지는 않았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 그에 비해서 운영 효율성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투자 대비 산출로 알아보는 효율성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배분적 효율성은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파레토 효율성.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서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느냐를 따지는 것은 배분적 효율성 또는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설사 자유도 평등도 아닌 효율을 선택했다고 해도 어느 가치를 더 선호하실런지, 정부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고 적자를 벌어나니 있더라도 대상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배분인 파레토 효율을 추진할 것인지, 정말 정적의 투자 대비 산출로 볼 적에 가장 산출이 높게 나오도록 배분할 것인지, 효율을 따질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가치관이 되겠어요. 어느 쪽을 선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등, 자유, 효율, 정의, 생존권 있지만 자, 이런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에서 선호되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효율과 생존권. 자,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어느 가치를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어느 가치를 먼저 배려할 것인가는 바로 선호도의 문제라고 그랬죠. 선호도의 문제. 위정자의 선호도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적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 원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이게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그러면서 가치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평등도, 공평도, 생존권도 다 가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가 문제가 있다 뿐이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가 평등이 있죠. 평등. 여러분 알다시피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나눠보되 양자 모두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마침 교재가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원칙으로 말할 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로서
평등은 누구나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또는 절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나오는 평등이 되겠어요. 평등.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에서는 사회수당, 데모그란트가 바로 절대적 평등을 구현하는 사회보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평이 있습니다.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개념으로서 이것은 상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이나 또는 비례적 평등의 개념, 비례적 평등의 개념으로 균등이란 말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균등이란 말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 공평의 가치, 상대적,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는 우리가 사회보험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그에 비해서 적절성, 생존권이 있습니다. 생존권. 생존권을 우리는 이것을 적절성이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절대빈곤인 시절에서는 생존권 진짜 없어서 배고파서 추워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인간답게 지면을 잘못 활용했군요. 적어도 생존권이라는 개념은 이제는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약 올라서 자존심 상해서 죽는 시대가 됐거든요. 자존심이 상해서 죽는 시대가 됐어요. 인간답게. 그래서 인간답게를 어느 선을 인간답게 할 것인가?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인간답게 적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하한선은 최소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이란 말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면 빈곤선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최저 생계비란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정책을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든다 해도 최저선은 평등의 가치를 가지고 지켜줘야 되고 최저선은 그 이상의 기여도가 있다면 공평의 가치를 통해서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스티그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인간답게 살 정도는 해줘야 되고 이것은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될 원칙이 되겠어요. 반드시. 가치이면서도 무엇부터 우선할 것이냐고 가치가 되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원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칙이란 말을 썼지요. 원칙과 가치를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발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